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 시간대별 날씨 지도를 보시면 중부지방에서는 별 체감을 못했지만 남부지방에는 어젯밤부터 최대 500mm가 넘는 장맛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해안 지역에 폭우가 쏟아져 내렸는데요. 산사태와 침수로 2명이 숨졌습니다. 먼저 남부 지역의 비 피해 상황을 서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너지고 잠기고 끊기고 남해안 지역을 강타한 물폭탄은 말 그대로 무서웠습니다. 전남 광양시에서는 야산이 무너져 집안에 갇혔던 80대 여성이 9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해남에서도 계곡물이 불어나면서 물이 찬 집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60대 여성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밤에 갑자기 하니까 대피를 못하죠. 새벽에 그러니까 주무시다가. 전남에서만 주택과 축사 200여 채와 농경지 2만 헥타르가 물에 잠겼습니다. 연신 흙을 퍼내보지만 집안은 이미 흙천지가 됐고 전부에 물이 들어버려갖고 그 못이 그 많이 걷어낸 거예요. 흙이고 뭐 낙사 안 하고 흙이 실려 내려와 놓으니까 어떻게 보면 방법이 없어요. 얼마 전 모내기를 마친 논도 호수로 변해버렸습니다. 전북 익산에서는 전통시장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시간당 40mm의 비가 쏟아진 데다 맨홀 아래에서 하수가 역류하면서 시장통은 10여 분 만에 온통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순식간에 무릎까지 차면서 이제 손님들은 막 그냥 그 신발도 못 신고 그냥 막 갔으니까요. 그러고 나서 한 10분 정도 있을까? 그러니까 허리까지 차더라고요. 호우특보가 발효된 경남 지역에서도 주택이 침수되거나 담장이 무너지는 등 호우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시간당 20mm의 비가 쏟아지면서 보시다시피 제 무릎 높이까지 물이 차올랐고 인근 농경지는 물에 잠겼습니다. 부산에는 강풍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최대 순간풍속 초속 24.3m의 강풍이 몰아치면서 고압선이 끊어져 아파트 240세대의 전기가 끊어졌습니다. 원룸 건물 외벽이 떨어져 인근에 주차된 차량이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기습적으로 내린다고 하죠. 언제 얼마나 내릴지 예측하기 힘든 게 이젠 장맛비의 특징이 됐습니다.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잠겨버린 마을, 보트를 타야만 탈출이 가능했던 고립의 현장을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물바다가 된 마을 입구, 컨테이너 한 동이 물에 잠겼고 떠내려온 집더미들이 널려 있습니다. 밤사이 100mm가 넘게 쏟아진 비에 놀란 어르신들은 밧줄에 의지해 마을 회관으로 대피했습니다. 걔는 이제 같이 나오려고 그랬더니 사람만 살리자고 그러면서 그 창문 열고 창문 넘어서. 불어난 물은 무릎 높이의 마루를 넘어 방 안까지 밀려들었습니다. 새벽녘 갑작스레 차오른 빗물에 전기마저 끊기면서 주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복구는 아직 엄두조차 못 내고 있습니다. 갑자기 집사람은 할멈 됐고 막 오차도 못 하고 버릇이 몸만 빠져서 맨발로 관리실로 갔어. 노인당에 가서 거기서 뜬 눈은 날쳤어. 살아. 시간당 7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피해는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전남 장흥군의 한 한우 농장에선 축사 건물이 물에 잠기면서 소들이 물에 갇혔습니다. 송아지는 어미소 곁을 떠나지 못하고 이 모습을 바라보는 주인은 애만 태웁니다. 지금 속수무책이 아무 손을 쓸 수가 없어. 양계장에서도 폐사가 속출했습니다. 겨우 목숨을 건진 닭도 상태가 온전치 못합니다. 500mm의 물폭탄이 쏟아진 진도, 물에 잠긴 도로는 저수지처럼 변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부랴부랴 물을 퍼내보지만 역부족입니다. 내일 장이라 장 보려고 김치랑 가내놓은 거 다 얼로 가불고. 마을을 둘러싼 담도 맥없이 무너졌습니다. 물에 잠긴 집에 고립됐던 주민은 119 구조대 보트를 타고 구조됐습니다. 전남에서는 현재까지 주택 침수와 하천 범람 등으로 36세대 50여 명이 대피했고 산사태 경보 지역 주민들도 대피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시간 전남 지역에 비가 얼마나 내리고 있는지 또 피해는 어느 정도인지 현장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목포 영산강 하구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
네, 저는 영산강 하구뚝 앞바다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종일 끊어진 다리, 막힌 도로, 그리고 물에 잠긴 농경지를 취재하고 다녔는데 하루 종일 내렸던 거센 비가 지금은 잦아든 상태입니다. 조금 전인 7시 30분 전남에 내려졌던 호우특보가 모두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폭우로 인해 지천의 빗물이 영산강에 모이면서 영산강 수위는 시간당 30cm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썰물에 맞춰 영산강 물을 바다로 방류했는데 목포 앞바다에는 수초와 토사가 밀려들었습니다. 전남 해남군과 진도군, 강진군 등 남해안 지역에서는 어제 밤부터 비가 집중되면서 7월 하루 강수량과 1시간 최다 강수량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해남군 현산면에는 5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고 장흥과 고흥, 강진 일부 지역도 400mm 안팎의 강우량이 기록됐습니다. 비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토사가 도로로 쏟아지면서 전남 20여 곳에 크고 작은 도로가 통행이 금지됐습니다. 경전선 일부 구간 선로에는 토사가 유입돼 열차 6편의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풍랑주의보 속에 섬을 잇는 여객선의 3분의 1이 통제됐습니다. 무엇보다 벼농사 피해가 크게 우려됩니다. 물에 잠긴 전남의 벼노는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2만 1000여 헥타르에 이릅니다. 대부분 지난달 모내기를 마쳤는데 어린 모가 물에 잠기는 시간이 길어지면 녹아내릴 우려가 큽니다. 더욱이 큰 비가 지난 뒤에는 병해충이 반드시 뒤따릅니다. 농민들은 긴 장마와 태풍으로 인해 수확량이 급감했던 지난해의 악몽이 반복되지는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번 주 내내 장맛비가 또다시 예보됐습니다. 지금까지 목포에서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앞서 산사태로 80대 할머니가 숨졌다고 전해드렸는데 그저 장맛비를 탓할 게 아니었습니다. 산사태가 난 뒷산에서는 나무를 베고 전원주택을 짓고 있었고 주민들이 여러 번 산사태를 경고했지만 공사가 중단되지 않았던 겁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산에 쏟아진 토사가 파란 지붕의 가정집을 덮쳤습니다. 굴착기가 진흙과 나무를 걷어내고 구조대원들은 건물 잔해를 치우며 수색 작업을 이어갑니다. 오늘 오전 5시 50분쯤 전남 광양의 한 야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토사는 순식간에 가옥과 창고 5동을 덮쳤고 82살 할머니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매몰됐습니다. 갑자기 꽝 소리 나 그거 밖에 못 들었어. 꽝은 그거 뭐에서 꽝인 줄도 모르고 그래서 방에 흙이 차고 들어와서 나와보니까 그 상태가 난 거예요. 9시간 동안 구조 작업이 계속됐지만 할머니는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빗물이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포크레인이 빠져가지고 빨리 진입을 못한 상황이었고. 숨진 할머니 집 위쪽에서는 2년 전부터 단독주택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새벽 시간 많은 비가 내리면서 이곳에 옹벽이 부서져 토사가 쏟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비가 올 때마다 공사 현장에서 토사가 밀려내려왔고 지속적으로 산사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광양시가 잠시 공사를 멈추게 했었지만 결국 배수로를 설치하는 선에서 행정지도가 끝났습니다. 유족들은 막을 수 있었던 인재라고 주장합니다. 지방이 앞에서 내가 지방 도치를 해달라고 내가 몇 번 진정서를 3번 넣고 그래서 이게 이런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전문가도 흙을 지지하고 있던 석축이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약한 소재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옹벽이 너무 약해요. 허술해요. 이 정도 옹벽은 이건 민가가 없을 때요. 경찰은 주택 공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산사태와의 인과관계는 있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폭우에 여기저기 잠기고 무너지고 저희가 피해 지역을 모두 취재할 수 없다 보니 시청자가 보내주시는 이 제보 영상이 피해 상황을 가늠하고 추가 피해를 막는 데 큰 기능을 하는데요. 김건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완전히 빗물에 잠긴 전남 순천의 지하차도. 1톤 화물 트럭 절반 높이까지 물이 들어차 트럭이 오도 가도 못하는 모습입니다. 빗물에 토사가 휩쓸려 내려온 이 도로에선 포크레인이 흙을 퍼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곳곳이 물에 잠긴 영상 제보도 속속 MBC에 접수됐습니다. 전남 고흥의 도로를 달리며 촬영한 영상인데 처음에는 분명히 노란색 중앙선이 보이지만 잠시 뒤 중앙선과 도로가 전혀 안 보일 정도로 누런 흙탕물이 도로를 가득 채웠습니다.
물이 넘쳐 도로와 냇가의 경계가 사라져버린 곳도 있습니다. 바로 옆 해남의 농경지 모습입니다. 벼가 자라고 있어야 할 논 위로 흙탕물이 마치 거대한 호수처럼 들어찼고요. 그 위로 늘어선 전신주들만이 그 아래에 농로와 논이 있다는 걸 짐작하게 해줍니다. 조금 북쪽으로 올라와 이번에는 강진의 도로를 달리며 바라본 농경지 모습입니다. 농자재를 보관하는 초록색 창고가 누런 흙탕물 위 섬처럼 고립돼 있습니다. 전북 익산에선 시내 시장이 침수된 제보 영상이 접수됐습니다. 상점이 늘어선 길이 아예 작은 강처럼 변했고 빗물이 빠른 속도로 흘러갑니다. 노란색 출입금지 선 안에 커다란 돌 조각들이 승용차를 덮쳐 차가 부서졌습니다. 부산에선 강풍에 8층 건물 외벽이 떨어져 나와 도로에 잔해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자, 걱정스럽게도 오늘 밤사이 남부지방에 비가 더 내린다고 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 장맛비 예보를 MBC 기상센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최아리 캐스터. 네, 오늘 밤도 무척 위험한 상황입니다. 지난밤에는 남해안에 비가 집중됐다면 오늘 밤에는 조금 더 북쪽인 남부 내륙까지도 폭우 가능성이 큽니다. 먼저 이 시간 레이더 영상부터 보실까요? 이 비가 오는 지역이 조금 더 북쪽으로 넓어지면서 현재 충청도까지 비가 오고 있고요. 이 가운데 창원 등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남은 비가 일시적으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는데요. 이에 따라 현재 광주 등 전남 지방의 호우특보도 일시적으로 해제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경남 지방의 호우특보는 계속되고 있고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해남 현산면에는 500mm가 넘는 기록적인 비가 쏟아졌습니다. 장흥 465, 광주에도 148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오늘 새벽 위성 영상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단 몇 시간 새 호우구름이 급격히 발달한 모습이 또렷하게 포착됐습니다. 이렇게 새벽에 비가 강해지는 원인은 낮은 대기층에서 부는 덥고 습한 바람이 새벽 시간에 강해지면서 물폭탄을 터뜨리기 때문인데요. 내일까지도 남부지방에는 최고 200mm 이상의 비가 더 쏟아지겠습니다. 충청과 경북 북부에도 30에서 80, 서울 등 그밖에 중부지방은 5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되는데요. 비 피해 없도록 사전 대비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네, 이어서 코로나19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수도권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20명이 넘는 학생들이 무더기로 감염이 됐습니다. 델타 변이의 확산 속도도 빨라지면서 감염자가 매주 2배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오후 6시까지 신규 확진자 수가 1,006명으로 집계가 되면서 내일 발표될 확진자 수 6개월 만에 1,000명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김미희 기자가 코로나 상황 정리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 선별 진료소가 설치됐고 학생과 가족 등 3,000여 명에 대한 코로나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어제 6학년 학생 2명이 확진된 데 이어 오늘은 학생과 교직원 등 24명이 추가로 확진됐기 때문입니다. 방역당국은 전파 속도가 빠른 점으로 미뤄 델타 변이 감염 가능성도 조사 중입니다. 마스크를 썼고 감염력이 이렇게 전반에서 집단으로 나오는 거는 변이 바이러스 종류가 아닌가 이런 또 추측을. 확진된 학생들이 속한 2개 학급 수업을 했던 외부 강사로부터 감염이 시작된 걸로 추정되는데 가족들과 주변 학원으로 확산될 수 있어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등교 금지 조치를 하도록 취하였습니다. 학교 내 집합활동 금지를 하고 학교 교습소에 방역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전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46명. 이 중 수도권 감염자가 557명으로 10명 중 8명 꼴이었습니다. 오늘 확진자가 반영된 내일 신규 확진자 수는 1,000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오늘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1,00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대를 기록한 것은 3차 대유행이 한창이던 지난 1월 3일 이후 6개월 만입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확진자의 속도도 빨라질 뿐만 아니라 변이 바이러스의 발생이 수도권에서 두드러지게 보인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최근 유행 상황을 고려해 일주일간 유예했던 수도권의 새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내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미희입니다.
네, 이렇게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수도권에서는 어제부터 밤 10시 이후 강변이나 공원 등에서의 야외 음주가 금지됐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현장을 둘러봤는데 아직까지 이런 조치에 대해서 몰랐다면서 곳곳에서 술을 마시는 모습들이 포착됐습니다. 홍희표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연남동 경의선 숲길공원. 마스크를 턱에 걸고 걸어가며 맥주를 마시고 아예 마스크도 없이 벤치나 길거리에 앉아 술을 마시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밤 10시 식당이 문을 닫자 밖으로 나온 겁니다. 인제 왔는데 저희 10시까지 술 먹다가. 코로나 확산으로 수도권에서 방역 조치가 강화된 걸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10시부터 밖에 야외에서 음주가 금지됐거든요. 몰랐어요. 인원만 아니면 상관없습니다. 인원이나 마스크만. 바닥에 소주병을 놓고 대화하는 중년 남성들. 어둑한 강변 곳곳에서 젊은이들이 음식을 먹고 맥주를 마십니다. 역시 야외 술자리 금지를 몰랐다는 반응입니다. 몰랐어요. 아예 모르셨어요? 네. 공원 측은 일단 계도에 나섰습니다. 술 마시는 것 때문에. 술 아닌데요? 그러니까. 드시는지 안 드시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서 이제 다 드신 거는 봉지 정리를 좀 해주시고 술을 그만 드셔달라고. 지자체들은 방역 강화 조치에 따른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 중입니다. 적발될 때 우선적으로 계도를 한 후 지시에 따르지 않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방역 당국은 지자체와 함께 오늘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홍희표입니다. 정부가 이스라엘로부터 70만 회분의 화이자 백신을 먼저 받고 나중에 갚는 백신 교환 협약을 맺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인데 당장 다음 주부터 접종 현장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박윤수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이스라엘 정부와 화이자 백신 교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효기간이 이달 31일까지인 화이자 백신 70만 회분을 먼저 제공받고 국내에 화이자 백신이 충분히 들어오는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동일한 물량을 순차적으로 반환하기로 한 겁니다. 예방접종 참여율이 높아 단기간에 접종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한국, 이스라엘 간의 백신 교환이 성사되었습니다. 정부가 확보한 하반기 백신 물량은 충분하지만 7월 말부터 대규모로 들어오는 만큼 그때까지 접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내일 이스라엘로부터 들어오는 화이자 백신은 오는 13일부터 곧바로 접종에 사용됩니다. 34만 회분은 서울과 경기도에 자율 접종용으로 공급되고 나머지 물량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교직원 38만 명의 접종에 쓰입니다. 정부는 해당 백신이 국내에서 허가받은 벨기에 생산분이며 이스라엘에서 접종에 쓰이고 있는 물량으로 품질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의 품질 검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국민들에게 안전하게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서 국내 백신 1차 접종자는 1,540만여 명으로 인구 대비 접종률은 30%를 넘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하루 2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영국에서는 마스크 쓰기와 거리 두기 등 모든 방역 조치를 풀기로 했습니다. 높은 백신 접종의 성과를 믿고 이제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을 때가 됐다는 건데요. 반대로 위험한 도박이라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임소정 기자입니다. 25년 만에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 준결승 진출이 확정되는 순간 런던 시내는 흥분의 열기로 휩싸였습니다. 관중들은 서로 얼싸안았고 맥주를 허공에 흩뿌리기까지 했습니다. 야외에선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 탓에 마스크를 쓴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는 19일부터는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영국 정부가 방역 규제를 모두 해제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식당과 스포츠 경기 등의 수용 인원 제한도 사라져 이번 주 열리는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 준결승과 결승 경기에 최소 6만 명 이상의 관중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Will move away from legal restrictions and allow people to make their own informed decisions about how to manage the virus.
영국의 이 같은 판단 배경엔 높은 백신 접종률과 낮은 사망률이 있습니다. 전체 성인의 64%가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쳤고 2%에 육박하던 사망률은 0.1%로 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가파르게 늘고 있는 확진자 수를 의식한 듯 복잡한 실내에선 마스크를 쓰는 등 책임 있게 행동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y advice to everybody would be to obviously to support England, but enthusiastically, but in a responsible way. 한편에선 델타 변이의 급속한 확산 속에 방역 규제를 푸는 건 위험한 도박이란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Of course, we want to end these restrictions, but to throw off all protections at the same time is reckless. 앞서 싱가포르가 코로나와의 공존을 선언한 가운데 영국도 그 뒤를 이으면서 코로나19 대응의 새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일요일 대선 주자를 6명으로 압축하는데 이낙연, 정세균 두 예비 후보를 중심으로 이른바 반 이재명 전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지사는 이해한다면서도 지나치다는 반응인데요. 추미애 전 장관이 이 지사를 측면 지원하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를 연일 협공 중인 이낙연, 정세균 전 총리가 이번엔 이 지사의 바지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어제 토론회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캔들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혹시 바지 한 번 더 내릴까요? 그거하고는 다른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 지사의 예상치 못한 답변에 정 전 총리는 당황스러운 태도였다고 했고 이낙연 전 대표도 문제였다고 대응했습니다. 좀 더 진솔하고 겸손한 소명이 있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기본소득이 제1의 공약인 건 아니라는 이 지사의 입장엔 박용진 의원이 윤석열 전 총장도 말 바꾸기는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지사는 경쟁의 한 부분으로 수용하겠다면서도 마녀 사냥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다며 불편한 기색을 함께 드러냈습니다. 백신을 맞는 측면에서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백신이 너무 과해가지고 진짜 병이 걸리지 않을까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또 세금 내는 부자는 죄인이 아니라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소득 하위 80% 1인당 25만 원 지급해서 전국민 20만 원으로 바꾸자고 제안한 건데 기본소득 말바꾸기 논란을 돌파하려 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추미애 전 장관도 이 지사를 거들고 나섰습니다. 윤석열을 가지고 와서 우리 기본소득에 대해서 말을 뒤집는다.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과하다. 특정 주자를 배제하면 안 된다며 강성 지지층을 대깨문으로 언급한 송영길 대표의 발언을 두고는 논란이 계속됐습니다. 이낙연, 정세균 전 총리는 신중하지도 공정하지도 못했다며 비판을 이어간 반면 이 지사는 언급을 아꼈습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이틀째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는데 야권에서도 이미 문제를 삼았던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고 정치적으로 볼 게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야권의 또 다른 대선 주자들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했습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예고대로 대전 현충원을 먼저 참배한 윤석열 전 총장은 카이스트로 이동해 원자핵공학과 석박사 학생 3명과 만났습니다. 점심을 함께하며 학생들로부터 고충을 들은 윤 전 총장은 탈원전 정책을 또다시 비판했습니다. 좀 무리한 그리고 너무 성급한 이런 탈원전 정책은 반드시 재고되고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해서도 집안이 문제였지 원전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다며 단순 논리로 원전을 접근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응의 방향을 묻자 정치적으로 볼 문제가 아니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과거에는 또 크게 문제를 안 삼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어떤 어떤 정치적인 차원에서 볼 문제가 아니고 일본 정부나 우리 각국들과 협의를 해서 과학과 안전의 문제를 갑자기 정치적 문제로 연결한 것도 이상하지만 무엇보다 문제를 삼지 않아왔다는 주장은 명백히 사실과 다릅니다.
정부 여당은 물론 야당인 국민의힘과 국민의당도 일본 정부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규탄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과 하태경 의원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함께 내걸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오히려 이제 남녀 평등이나 화합 이런 쪽으로 가기보다는 젠더 갈등을 훨씬 부추겨왔다. 이준석 대표도 여성을 소수자로 몰아놓고 캠페인하는 방식은 20년 시행착오면 이제 됐다며 여가부 폐지를 국민의힘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집권 당시 국정원의 4대강 사찰과 관련해서 직접 보고를 받고 대상자를 잘 관리하라며 지시까지 했다는 국정원 문건을 MBC가 확인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에게 사찰 내용을 보고하고 지시사항을 받아서 이행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은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이었던 박형준 현 부산시장이었습니다. 먼저 나세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국정원은 4대강 반대 인사 사찰에 대한 감찰 결과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9년 6월 국정원은 청와대의 요청으로 4대강 살리기 현안 대응 TF를 구성했습니다. 이어 4대강 반대 인사 20명을 선정해 특별 관리하겠다며 청와대 홍보기획관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7월 20일 박형준 홍보기획관은 4대강 사업 반대 인물 및 관리 방안을 이명박 당시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습니다.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보고서에 명기된 전체 인물을 잘 관리하라고 지시했다고 국정원은 기록했습니다. 불법 사찰을 중단시키거나 질책하지 않고 오히려 격려했다는 겁니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불법 사찰과 관련해 당시 국정 최고 책임자인 이 전 대통령 본인의 반응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통령의 워딩을 어느 기관이 마음대로 지어낼 수 있습니까? 대통령께 보고하고 그리고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받은 내용들은 아마 국정원에 기록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잘 관리하라는 지시는 충실히 이행됐습니다. 4대강 반대에 앞장섰던 교수는 정부 부처에 의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고 국고지원금과 연구 용역도 줄어들었습니다. 문화재 지표조사 과정에 결함을 주장했던 인사에 대해선 여론을 선동한다며 개인 비리 적출 노력 병행을 다짐했습니다. 10년 지난 내용을 가지고 왜 얘기를 하냐는데 아니 당사자가 반성이나 그다음에 뭐 미안하다 한마디도 안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이번 보고서는 지난 2017년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의 권고로 시행된 감찰 결과 보고서로 국회 정보위원장과 일부 위원의 열람을 통해 처음으로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이었던 박형준 부산시장, 4대강 사찰 문건을 요청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면서 의혹을 강하게 부인해 왔었죠. 하지만 이번에 확인된 문건을 보면 박 시장이 직접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잘 관리하라는 지시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거짓 해명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계속해서 김재경 기자입니다. 2009년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이었던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 4.7 재보선 과정에서 4대강 사찰 관여 의혹을 철저히 부인했습니다. 100번을 묻는다 하더라도 저는 똑같이 대답할 겁니다. 불법 사찰 지시한 적 없습니다. 국정원 불법 사찰에 관여한 적도 알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문건에 따르면 박 시장은 사찰 내용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고 후속 조치에 대한 지시까지 받았습니다. 나아가 각 부처 차관들이 참석하는 회의에서 국정원이 제시한 대책을 적극 반영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는 내용까지 적혀 있습니다. 사찰에 관여한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겁니다. 재보선 선거 때는 본인이 모르쇠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해서 발뺌을 했는데 이렇게 했음이 국정원의 보고서에 의해서 확인된 것입니다. 하지만 박 시장 측은 이번 문건에 대한 MBC의 확인 요청에도 국정원 불법 사찰과 관련해 어떠한 지시도 한 바가 없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기억은 더더욱 없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의 시민단체들은 4대강 사찰 관여 의혹을 부정하는 박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 3월 검찰에 고발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문건을 통해 박 시장의 관여 의혹이 보다 명확해진 만큼
수사상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모레 전체 회의를 열고 4대강 관련 환경단체 사찰, 18대 국회의원 사찰 의혹 등에 대한 국정원의 직무감찰 결과를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2년 전 우익의 테러 협박에 사흘 만에 전시가 중단됐던 평화의 소녀상이 오늘 다시 일본 시민들과 만났습니다. 우익들은 노골적인 방해에 나섰고 소녀상을 조롱하는 맞불 전시회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고야에서 고현승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일본에서 2년 만에 다시 공개된 평화의 소녀상입니다. 테러 협박으로 전시가 중단돼 관람 기회를 놓쳤던 시민들은 아픔을 공감하려 소녀 옆에 앉아도 보고 헌화된 꽃에 물을 부어주며 마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娘がいまして、同じ年頃なんだなと、イヤホンになってたというと本当に胸が苦しくなってしまいました。 벽면에는 중국에 남겨진 조선 출신 일본군 위안부 여성들의 사진들이 전시됐고 히로히토 일형의 사진을 불태우는 영상 작품도 관람객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この作品を見て日本人が何を感じるのか、それをぜひ考えてほしいなというふうに思うし 예상대로 우익들은 전시를 방해했습니다. 소녀상 머리에 손을 올린 채 기념 사진을 찍기도 하고 일부러 고함을 치며 관람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嘘です。1000回100回言ったらそうなるんだよ。よろしいですか？声を大きく。こうが言ってきたんだから。人間つけても何も言ってないやろこっちから。 평화의 소녀상을 포함한 표현의 부자회전 열리는 이곳 전시장의 바로 맞은편에는 오는 9일부터 우익 단체들의 맞불 전시가 예정돼 있습니다. 지난해 우익 전시회에선 일왕 대신 안중근 의사와 이승만 전 대통령의 사진을 불태우는가 하면 치마 저고리를 입은 남성이 소녀상을 흉내내며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우익들은 전시장 앞에서 집회도 열었는데 이들의 혐오 발언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항의 집회도 함께 열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소녀상의 나고야 전시는 시작됐지만 도쿄와 오사카 전시는 우익들의 방해로 전시장 확보부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나고야에서 MBC 뉴스 고현승입니다. 공군 중사 성폭력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국방부 차원의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와중에 이번엔 현역 장성이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군대 내 성범죄를 척결하겠다는 군의 약속이 말뿐이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동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8일 국방부의 민관군 합동위원회 출범식. 위원회는 군내 성폭력 사건을 뿌리 뽑으라는 대통령 특별 지시로 이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정의와 인권 위에 강하고 신뢰받는 군대로 진화해 나가는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출범 다음 날인 6월 29일 저녁, 국방부 장관이 직접 관할하는 부대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대 A 준장은 부하 여직원들을 격려한다며 저녁 술자리로 불러낸 뒤 2차로 노래방에 가 강제로 신체 접촉을 했습니다. 노래방 CCTV를 확인한 국방부 조사본부는 혐의를 부인하는 A 준장을 긴급 체포해 강제 추행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조치할 예정입니다. 피해자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이날은 국방부가 군내 성폭력 사건을 접수하던 특별 신고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성폭력을 척결하겠다는 국방부의 의지를 믿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군이 겉으로는 성폭력 근절을 외치고 있으면서도 내부에서는 경각심도 느끼지 못하고 구성원들은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군에서는 3년 전에도 장성인 해군 제독이 부하 여군을 성폭행하려다 체포돼 구속된 일도 있었습니다. MBC 뉴스 정도훈입니다. 독일차 벤츠의 최고급 모델 S클래스가 한국에서 세계 세 번째로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반대로 대표적인 서민 트럭 포터도 중고차 사는 게 힘들 정도로 이 판매량이 부쩍 늘었다고 하는데요. 차량 판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코로나19 속 양극화를 차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에 가장 많이 팔린 수입차 벤츠 E클래스입니다. 14,700대가 팔렸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가운데 벤츠가 6개나 차지했습니다. 특히 최고급 세단인 S클래스가 4,400대나 팔려 4위에 올랐습니다. 1억 원이 훨씬 넘는 부의 상징 같은 차인데
지금도 없어서 못 팔 정도입니다. S350D가 있는데요. 네네. 1억 4,06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새 지금 반도체 이슈 때문에 차가 많지 않아서요. 보통 1년 정도 기다리셔야 되는데. S클래스는 2003년 처음 공식 수입됐습니다. 누적 판매량은 7만 대.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입니다. 벤츠의 나라 독일보다 많이 팔렸습니다. 한국의 돈 많은 부자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입니다. 벤츠의 반대편엔 1톤 트럭 포터가 있습니다. 기본형 모델이 1,700만 원 정도 합니다. 상반기에 5만 2천 대가 팔렸습니다. 가장 많이 팔린 차 1위인 그랜저와 맞먹을 정도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신기록이 예상됩니다. 신차는 물론 중고차 시장에서도 포터는 불티나게 거래됩니다. 금방금방 나가는 추세예요. 10대가 있으면은 일주일에 한 8, 9대는 출고가 다 된다 보시면 돼요. 포터는 대표적인 서민 생계수단입니다. 실직하거나 퇴직하고 자영업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택배 일을 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경기도 김포의 한 차량 개조업체. 냉동탑차 여러 대가 출고를 기다리고 있고 푸드트럭으로 개조하는 작업도 한창입니다. 모두 자영업자들이 주문한 차들입니다. 올해부터 또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뭐 밤도깨비 야시장 같은 그런 행사에 참가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대부분 많으시고요. 벤츠 S클래스와 1톤 트럭 포터. 한국 사회의 극단적인 양극화는 자동차 판매량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5년 전 상사의 괴롭힘 끝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 고 김홍영 검사. 그 상사였던 당시 부장검사에게 법원이 오늘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부장검사의 폭행이 김 검사를 죽음으로 내몬 주요한 이유란 겁니다. 곽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6년 5월 2년 차였던 김홍영 검사는 직속 상관의 거듭된 폭언과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33세 나이로 세상을 등졌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인 김대현 당시 부장검사는 형사처벌 없이 해임됐다가 지난해 뒤늦게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 발생 5년여 만에 법원이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김 전 부장검사가 도망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는 없다며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정의를 추구해야 하는 검사가 오히려 폭행과 폭언으로 인권을 침해했다며 김 전 부장검사의 폭행이 김홍영 검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중요한 원인으로 짐작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여태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와 가족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고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김대현 전 부장검사는 이번에도 아무런 사과 없이 도망치듯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사과 안 하십니까? 김홍영 검사랑 유족들한테 하실 말씀 정말 없으세요? 김홍영 검사의 유족은 가해자 처벌을 엄중히 받아들여 김 검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해달라고 검찰에 거듭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곽동건입니다. 경북 영주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7살 반 아이들 9명을 학대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밥을 먹지 않는다면서 아이들을 때리고 입에 우유를 붓거나 반찬을 강제로 우겨 넣는 걸 부모들이 CCTV로 직접 확인을 한 건데요. 김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영주 신도시에 있는 한 어린이집.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2달 동안 이 어린이집 교사가 지속적으로 원생들을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7살 반 원생 11명 가운데 9명이 물리적인 학대를 당했습니다. 아이가 못 먹으니까 머리를 때리시더라고요. 2대가량. 그리고 아이의 이마를 밀어서 우유를 부으셨어요. 식사 시간에 아이들 입으로 음식을 우겨 넣는 일도 있었습니다. 국이랑 밥을 말아놨는데 나머지 3가지 반찬까지 다 섞어서 아이 입에다가 넣어요. 학부모들이 확인한 CCTV에는 학대 장면이 고스란히 다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휘청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버리는 거예요. 팔을 잡아 당기면서 사각지대로 아이를 잡고 사라지셨어요. 경찰 조사 결과 40대 교사가 벌인 학대만 60여 차례, 한 아이에게는 30여 차례나 학대를 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가해 교사가 3년간 아이들의 담임을 맡아왔는데 학부모들은 밝혀지지 않은 학대가 있을 수 있다면서 가해 교사와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CCTV가 3개월치예요, 사실. 그러면 그 전에도 분명히 정황들이 다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경찰은 이 교사를 아동학대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국민청원까지 제기된 만큼 원장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영주시는 해당 교사에 대해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다음 주부터 관내 모든 어린이집의 학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인천에서는 새로 짓는 공장 외벽에 유리를 부착하던 사다리차가 쓰러지면서 여기에 타고 있던 노동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16톤짜리 대형 사다리차가 옆으로 45도가량 누워 있습니다. 4개의 다리 지지대가 바닥에 고정돼 있어야 하지만 바깥쪽 지지대 2개는 공중으로 완전히 들려 있습니다. 사다리차 판력카를 하는 붐대도 건물 사이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사다리차가 기울어지면서 붐대 꼭대기 바구니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2명이 3층 높이에서 추락했습니다. 43살 A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현장에서 숨졌고 37살 B씨도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청업체 직원으로 건물 외벽에 유리를 부착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5일 정도 하죠. 오늘은 3일인가 4일인가 됐어요. 유리 제작하는 데서 유리하고 일하는 사람을 해준 거죠. 두 노동자는 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나머지 다른 안전장치들은 허술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사다리차 팔 부분과 노동자들의 체중 등을 모두 고려해 지지대 높이를 조절해야 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그거고. 지지대를 완전히 다 뻗어야 된다. 지금 그 사고 난 것들 보면 거의 지지대를 다 안 뻗어가지고 사고가 난 거거든요. 경찰은 지지대가 제대로 설치됐는지와 사고 현장의 안전 지침이 지켜졌는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해수욕장을 개장한 제주에서는 인적이 드문 시간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공중 화장실에 따라 들어가서 여성 관광객을 강제 추행한 20대 남성이 검거됐습니다. 박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수욕장 화장실에 숨어 있던 검은 옷의 한 남성이 당황한 듯 걸어 나옵니다. 뭐 하는 거라고?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요?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여성들이 눈치를 채고 붙잡으려 하자 줄행랑을 칩니다. 제법 사람이 많은 저녁 8시쯤 발생한 사건이지만 경찰은 한 달이 지나도록 해당 남성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해수욕장 여자 화장실에서는 추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24일 새벽 0시 30분쯤 20대 남성 한 명이 화장실에 들어가던 여성 관광객을 따라 들어가 강제 추행했습니다. 피해 여성이 격렬하게 저항하며 소리를 지르자 A씨는 이 여성을 폭행해 다치게 했고 비명을 들은 시민이 경찰에 신고해 A씨는 공중화장실 인근에서 검거됐습니다. 화장실 내부에 경찰서 112 상황실로 연결되는 안심벨도 설치돼 있었지만 급작스런 상황에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여자가 혼자 들어가는데 불을 꺼서래. 그가 뭘 어떻게 해요? 이랬는데 놓쳤대요. 놓쳐가지고 입구로 들어가는데 특히 여름철 야간 해수욕장에서는 음주행위가 빈번한 데다 읍면 지역 해수욕장의 경우 주변에 CCTV가 부실한 곳이 많다는 점이 성범죄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세금 1,000만 원 이상을 밀린 체납자들의 집에서 명품 가방과 시계, 금거 무기와 현금 등 20억 원대 은닉 재산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공무원들에게 미리 연락도 없이 왔다면서 경찰을 부르고 자녀의 공부에 방해가 된다면서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임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있는 한 고급 복층 아파트. 이 집 주인의 남편은 지방세 6천만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체납징수 공무원들이 들이닥치자 미리 연락 없이 왔다며 화를 내고 경찰까지 불렀습니다. 저희 신고할게요. 왜 그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세요? 남편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같이 살지 않는다고 억지를 씁니다. 저희 같이 안 살아요. 이 같이 사는 거 보셨어요? 별거를 지금 10년 하고 있어요. 사업이 망해 세금 낼 돈이 전혀 없다던 부부.
호화로운 집 곳곳에서 명품 귀금속과 가방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침대 뒤에 숨겨둔 금고를 열었더니 그런데 2,500만 원에 달하는 돈다발과 수표, 명품 시계와 금 거북이가 줄줄이 나옵니다. 또 있어. 여기 시계, 롤렉스. 요즘 다 금이야, 금. 이 집에서 공무원들이 쪼그리고 앉아 1억 원이나 되는 압류 목록을 작성하는 데만 3시간이 걸렸습니다. 역시 수천만 원짜리 명품 시계와 고가의 가방들이 줄줄이 나온 또 다른 지방세 체납자. 공무원의 연락에도 나타날 생각이 없습니다. 이제 아드님 혼자 계시네요. 오시었으면 좋겠네요. 집에 있던 가족은 오히려 화를 냅니다. 그래도 애가 있는데 공부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일정 바꿔놓고 색깔 가시면은 그렇잖아요. 경기도는 최근 5달 동안 고액 체납자 28명의 가택을 수색해 20억 원 상당의 재산을 찾아냈는데 이 중엔 7천만 원짜리 요트도 있었습니다. 경기도는 압류한 수표와 현금 5억 원으로는 밀린 세금을 갚고 15억 원가량의 압류품은 팔아서 현금화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지난 4월이었죠. 옷가게 직원을 폭행했던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이 이번엔 공원을 청소하던 관리인을 폭행했습니다. 빗자루가 몸에 닿아서 그랬다는데 2주 전엔 이 관리원의 얼굴에 휴지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고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아침 서울 용산의 한 공원. 운동 중이던 벨기에 대사 부인이 공원 청소를 하고 있던 이모 씨에게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경찰과 목격자들에 따르면 대나무 빗자루가 몸에 닿았다는 게 이유였는데 공원 관리인의 도시락 가방도 발로 찼습니다. 도시락 가방을 갖다 발로 찬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뒤로 이렇게 하지 말라고. 실랑이를 하다 대사 부인은 넘어졌고 관리인이 부축해 일으키자 뺨을 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여자분이 잘못을 하셨어. 남의 밥그릇을 발길로 차는데 좋아할 사람은 있겠죠. 경찰이 출동했지만 두 사람 모두 처벌을 원치 않아 사건은 종결됐습니다. 매일 이곳에서 운동을 하던 대사 부인은 2주 전에도 공원 관리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원 관리인이 공원 벤치에 놓여 있는 휴대전화를 발견해 만졌는데 대사 부인이 소리를 지르면서 다가와 휴지로 휴대전화를 닦은 다음 그 휴지를 찢어 얼굴에 던졌다는 겁니다. 관리인은 일이 더 커지기를 원치 않는다며 인터뷰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벨기에 대사관 측은 이 사건에 대해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대사 부인 관련해서 입장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벨기에 대사 부인은 지난 4월 서울 용산의 한 옷가게 직원들을 폭행했는데 거센 비난이 일자 경찰 조사는 받았지만 면책특권으로 형사처벌은 면했습니다. 벨기에 대사 부부는 임기가 끝나 이번 달 중으로 벨기에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오는 13일부터 양육비를 고의적으로 주지 않는 이른바 나쁜 부모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출국 금지를 시키거나 운전면허도 정지할 수 있게 됩니다. 관련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 예외 조항들이 너무 많아서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홀로 지적장애 아들을 키우고 있는 A씨. 아이의 치료비와 돌봄 비용에만 매달 60만 원씩 나가지만 친아버지는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밀린 양육비만 약 3천만 원입니다. 아이가 이렇게 아픈데 같이 낳았는데 나 혼자 이렇게 이런 힘든 거를 짊어져야 된다는 게 많이 힘들더라고요. 이처럼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이른바 나쁜 부모들에 대해 오는 13일부터 명단 공개나 출국 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을 할 수 있는 법률안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A씨는 이 법에 도움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양육비 채무가 5천만 원 이상이어야 출국 금지가 가능한데 A씨가 못 받은 양육비는 3천만 원이라 금액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양육비 못 받는 양육자들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리고 만든 걸까? 정작 이런 처지에 놓여지면 그 사람들도 이러진 않을 텐데. 명단도 사진 없이 이름과 나이, 지역 등만 공개되고 파산 선고를 받거나 회생 절차에 들어갈 경우 명단 공개 대상에서 빠집니다. 운전면허 정지도 택시나 버스 기사처럼 생계 유지가 목적일 경우 제외됩니다. 그 한 지역에 같은 이름을 갖고 사시는 분들은
2차 피해까지도 일어날 수 있고 양육비를 지급해야 되는 사람들은 해결을 자발적으로 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죠. 나쁜 부모들로부터 양육비를 받아내자는 법의 취지가 제대로 살아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경기도 용인의 한 농장에서 반달 가슴곰 2마리가 사육장을 탈출했습니다. 한 마리는 2시간여 만에 사살이 됐지만 다른 한 마리는 아직도 행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낮 경기도 용인의 한 야산. 어깨에 엽총을 한 자루씩 맨 포수들이 사냥개와 함께 산으로 향합니다. 오늘 아침 10시 반쯤 용인의 한 곰 사육장에서 반달가슴곰 2마리가 탈출했습니다. 반달곰 약 20마리가 갇혀있는 사육장입니다. 곰 2마리는 이곳 철창 아래로 탈출했습니다. 농장 주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곰들이 낡은 철창 바닥의 틈을 비집고 나온 겁니다. 신고가 접수되자 용인시청이 즉각 수색에 나섰고 2시간 20여 분 만에 탈출한 2마리 중 1마리를 발견해 사살했습니다. 개를 보고 막 도망가니까 그때 이제 우리는 거기 있는 거 아니까 같이 간 양반이 수총이로 쏴서 잡은 거죠. 나머지 1마리는 여전히 발견되지 않았고 용인시는 포수 2개조 10명의 인력을 동원해 인근 야산을 계속 수색하고 있습니다. 곰이 탈출한 농장은 반달가슴곰 20마리가량을 철창 안에 가둔 채 사육해왔습니다. 현행법상 10살이 넘은 곰은 웅담 채취를 위해 도축할 수 있는데 농장을 탈출했다 사살된 곰은 3살 수컷으로 7년 뒤 도축될 예정이었습니다. 10년 넘은 거는 더 약재로 도축을 해서 팔게끔 돼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한 게 이제 97년 조금 오래됐습니다. 이 농장에선 지난 2012년에만 2차례 곰들이 탈출했고 심지어 등산객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환경단체는 농장 측이 철창 등 사육시설을 법적 기준대로 마련하지 않았고 또 허가 없이 새끼곰을 불법 증식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정치적 참견 시점 정치팀 김지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볼까요? 네. 장모 전쟁과 역사 전쟁, 이재명 대 윤석열 승자는인데 두 후보의 가장 뜨거운 이슈를 고른 것 같은데 서로의 입장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두 사람을 포함해서 여야가 최근에 난타전을 벌였는데요. 오늘은 윤석열 전 총장이 장모에 이어서 아내 김건희 씨 문제까지 처음 언급했습니다. 네. 사생활에 대한 소문을 부인하는 김 씨의 언론 인터뷰를 두둔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네. 제가 물어보니까 또 어떤 매체 기자하고 통화를 했다고 하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했다고 합니다. 뭐 저는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요. 그래서 뭐 자기도 하고 싶은 얘기를 하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 씨 인터뷰를 두고 정치권에서 치명적인 실수라는 비판이 나오니까 방어한 겁니다. 자, 장모의 법정 구속을 두고서는 아직 뭐 사과든 뭐든 이제 입장 표명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네, 장모가 구속되고 나서 제기된 핵심 의혹은 6년 전에 무혐의 처분을 받는 과정에서 검사 사위라는 배경이 작용하지 않았냐는 겁니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은 이걸 부인하면서 장모에 대한 입장은 확정 판결이 나오고 나서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대선 주자로서 대국민 사과할 생각 없는지. 당사자는 강력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제가 입장을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런데 이제 이재명 지사는 이제 사위가 검사라는 게 장모 수사에 어떤 식으로든지 영향을 줬을 거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네, 똑같이 범죄적인 사업을 했는데 윤 전 총장 장모만 처벌받지 않았다는 게 아무래도 이상하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윤 전 총장이 친인척 비리를 의심받지 않도록 처음부터 철저하게 관리해야 했다 이렇게 지적했는데요. 이 지사의 말입니다. 네. 공직자의 친인척 개입을 막는 건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윤석열 총장께서 가족들과 관계된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던데 그 문제를 좀 더 철저하게 사전적으로 봉쇄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앞으로 수사와 재판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면 양쪽 공방은 더 치열해질 걸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장모를 둘러싼 공방이 한창인 와중에 이제 갑자기 이제
역사 논쟁이 벌어졌고 네. 오늘까지 이어졌어요. 네, 이 지사가 독립운동가인 이육사 시인의 딸을 만나서 한 말을 문제 삼았는데요. 먼저 들어보시죠. 네. 사실은 친일 청산을 못하고 그 친일 세력들이 이 미점령군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다시 그 지배체에서 그대로 유지했지 않습니까? 네, 이 발언을 하고 사흘 뒤에 윤 전 총장은 광복회장의 미군은 점령군, 소련군은 해방군이라는 황당무계한 망언을 이재명 지사도 이어받았다 그러면서 셀프 역사 왜곡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거세게 비난을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곧바로 반박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지사는 팩트체크로 대응을 했는데요. 해방 직후 미군과 소련군은 모두 점령군이다. 그리고 이건 역사적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해방 후에 미군이 38선 이남을 점령했던 사실은 역사적 사실이고 또 이승만 대통령도 썼던 표현이고 미군 본인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점령군이라고 표현했고 네, 또 윤 전 총장을 향해서는 자신에 대한 첫 정치 발언이 구태 색깔 공세라는 점이 참으로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 공방에 홍준표 의원이 가세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해방 직후에 우리나라에 최초 상륙한 미군은 점령군이 맞다 이렇게 역사적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다만 대통령 후보의 발언으로서는 경솔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오늘도 관련된 입장을 밝혔는데요. 들어보시죠. 네. 이 지사님에 대해서 어떤 공격을 하기 위해서 그 말을 언급한 건 아니고요. 점령군이냐 아니냐 뭐 역사적인 또 국제법적인 그런 논쟁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네, 역사적 사실을 무시한 색깔 공격이다. 뭐 이런 반격이 거센 만큼 더 이상 논란을 키우진 않겠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네. 어쨌든 윤 전 총장은 역사 전쟁을 일으켜서 장모 공방에서 탈출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얻었다는 게 정치권 분석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팀의 김지경 기자였습니다. 어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서 울산 윤빛가람 선수의 행운의 골이 나왔는데요. 울 수도 그렇다고 웃을 수도 없는 황당한 골로 말 그대로 득점을 당했습니다. 김태용 기자입니다. 골대 앞 혼전 상황에서 목을 부여잡은 윤빛가람. 그 사이 힌터제어가 강한 오른발 슈팅을 날렸고 공은 윤빛가람의 얼굴을 때리고 골대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절묘하게 방향만 바꾼 행운의 득점. 충돌로 아파하던 윤빛가람은 기뻐할 새도 없이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부딪혀 있는 상황에서 얼떨결에 공이 와가지고 머리 맞고 들어갔었는데 좀 행운이 많이 따른 그런 골이었던 것 같습니다. 프로 12년 차 윤빛가람도 처음 겪는 행운이지만 과거 불운의 주인공이었던 적도 있습니다. 상무 시절 급하게 걷어낸다는 게 동료를 맞춰 기묘한 자책골이 되기도 했습니다. 역대 가장 황당한 골로 꼽히는 건 바로 이 골. 수원 골키퍼가 걷어낸 공이 이동국의 얼굴을 강타하더니 그대로 골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골이 있습니다. 진기명기 골이 하나 나옵니다. 오늘 이동국 선수가 스포츠 뉴스 꼭 나올 것 같습니다. 마치 당구의 3쿠션처럼 절묘하게 3명을 연달아 맞고 들어간 경우도 있고 조원희도 비슷한 3쿠션 묘기로 A매치 데뷔전에서 행운의 데뷔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에릭센의 프리킥이 그대로 골이 됐는데 당시 득점왕에 도전하던 케인이 자신의 어깨를 스쳤다며 본인 골이라 주장해 실제로 기록이 정정되기도 했습니다. That's my goal for sure. It just flicked off my shoulder and went in. So yeah, I swear that's mine. I don't know. I think he celebrated like it was his goal, so I expect he touched it. But 정작 골의 주인공은 늘 멋쩍은 표정을 짓지만 어떻게든 골을 넣겠다는 집념이 기가 막힌 명장면을 낳기도 합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올림픽 축구대표팀의 분위기 메이커죠. 이강인 선수가 올림픽에서 우승하겠다는 자신만만한 출사표를 내놨습니다. 손장훈 기자입니다. 2년 전 이스트레이아 월드컵을 앞두고 유난히 자신감이 넘쳤던 이강인. 목표는 항상 크게 잡고 꼭 열심히 해서 우승이 목표죠 일단. 당시 준우승으로 한국 축구 최고의 성적을 내며 골든볼까지 수상했던 이강인은 이번 도쿄올림픽 목표도 분명합니다. 이번 올림픽도 정말 큰 대회고 중요한 대회이기 때문에 이번도 목표는 우승입니다. 20세 이하 대표팀에서도 지금 올림픽 대표팀에서
선배들의 위험을 독차지하고 있는 막내 형. 어쩌면 형들이 저를 좀 귀찮아할 수도 있어요. 너무 잘해주시고 장난도 많이 치고 해서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고요. 하지만 김학범 감독이 세트피스가 비장의 무기라고 공언한 만큼 대표팀 공격에 키를 쥐고 있는 것도 이강인입니다. 최근 할머니와 어릴 때부터 각별했던 유상철 감독의 연이은 부고 소식. 아직 마음의 상처는 남았지만 이강인은 올림픽만 바라보며 모든 걸 쏟아부을 생각입니다. 답하기 곤란하네요. 뭐 지난 일은 지난 일이니까 이 대회가 저한테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오늘 밤 상황도 무척 위험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부 내륙 지방에도 폭우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비구름이 조금 더 북쪽으로 넓어지면서 이렇게 충청도까지 비구름이 닿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가운데 창원 등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고요. 전남 지방의 비는 일시적으로 소강 상태에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광주를 비롯한 전남 지방의 호우특보도 일시적으로 해제가 됐고요. 경남 지방의 호우특보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까지 남부 지방에는 최고 200mm 이상의 비가 더 쏟아지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그 밖에 충청도와 경북 북부에도 30에서 80mm, 서울 등 그 밖에 중부 지방에도 5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도는 내일 낮부터 비가 오겠고요. 덥고 습한 바람이 강하게 불어들면서 제주도는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제주의 최저 기온은 27도, 서울 23도가 예상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9도, 춘천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 후반까지도 비가 오랜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비 피해 없도록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7월 6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